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참 무거운 주제인데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유죄 판결이 나면 형사 처벌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또 특정 직업은 아예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런 보안 처분까지 따르니까요. 사회적으로 파장이 정말 크죠. 네, 그래서 당신이 만약 이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법적으로 어떤 점들을 꼭 알아야 하는지 오늘 저희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번의 목표예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최근 법원의 태도 변화예요. 보내주신 자료들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해석이 달라졌다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어쩌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그런 행위들은 이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냥 법 조항만 아는 걸로는 부족하고 실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본부터 한번 보죠. 형법 제298조를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핵심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하고 추행이라는 행위,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특히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최근에 크게 바뀐 것 같아요. 맞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기 전에는요. 이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아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여야 한다. 이런 시각이 있었죠. 한거곤란 수준이요? 네, 맞아요. 소위 항거곤란 요건인데 그게 그 판결로 폐지가 됐어요. 폐지요? 와. 네. 이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어떤 유형력 행사,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해악을 고지하는 그런 위협적인 말이 있다면 그 힘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의 세기와 상관없이요? 그렇죠. 피해자의 성적 자비결정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한거곤란 요건 폐지야.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그 기준이 낮아진 폭행 협박에 이어서 추행 자체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법에 딱 떨어지는 정의는 없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추행은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판례를 봐야 하는데요. 판례를 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좀 어렵네요. 자료 보니까 춤추다가 실수처럼 가슴을 만진 경우나 운전 가르쳐주면서 허벅지를 민 경우도 상황에 따라 추행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런 판례들이 있죠. 중요한 건 객관적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 이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 행위가 왜 나왔는지, 당시 전체적인 상황, 또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있잖아요. 갑자기 만지는 거. 이것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소위 기습추행이라고 하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던데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시간이 생명입니다. 혐의를 알게 된 즉시 정말 늦어도 경찰 첫 조사 받기 전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첫 조사 전에요? 네. 왜냐면 그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조사받을 때는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같은 당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진술은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정말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임해야 하고요. 변호사 선임이 정말 급선무군요. 그럼 변호사와 상의해서 혐의를 부인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전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몇 가지 접근법이 있죠. 첫째는 애초에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둘째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해도 그게 법에서 말한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방법이 있어요.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추행이 아니다. 네. 또는 폭행 협박 기준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법적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건데요.
이걸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면 CCTV 영상이라든지 문자나 카톡 같은 통신 기록 등으로 뒷받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군요. 반대로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간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합의요? 네, 합의는 가능하면 빨리 하는 거 좋고요.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성문 제출이나 주변 사람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최악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말고도 따라오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료에 나온 보완 처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커요. 우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이 있습니다. 흔히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올라가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일부 다른 기관에는 최장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요.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주게 되죠. 정말 무서운 결과들이네요. 오늘 저희는 강제추행죄의 법적 정의부터 시작해서 최근 판례의 변화, 초기 대응의 중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방어 전략과 유죄 판결 시의 결과까지 아주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법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혐의를 받았다면 그 초기 골든타임이 정말 결정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원의 판례 변화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넓어진 것이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혐의를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양면성이 있네요. 네. 당신은 이 변화된 법적 환경 속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와 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이 마무리하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